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겨우 20대 중반인 강인아라고 해요. 나이도 어린 제가 살면 얼마나 살았다고 또 인생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러냐 하실지도 모르겠지만요. 저도 나름대로 기구하게 살았고 그 와중에 아주 기막힌 일도 당했지 뭐예요. 그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걸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답니다. 그 인간 이야기를 좀 해볼 작정이니 여러분도 함께 욕해주세요. 아주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짜고짜 그 인간 이야기부터 시작할 순 없으니 우선 제 얘기를 먼저 좀 할게요. 마음 같아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인간 얘기만 하면서 씹고 뜯고 맛보고 아주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더 신랄하게 그 인간 욕을 해주실 수 있게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방 중소도시 출신으로 부모님 모두 그 지역 토박이셨고 부부 교사셨어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외가 쪽은 그야말로 완전히 교육자 집안이었거든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두 분 다 선생님이셨고 이모와 외삼촌도 역시 선생님이셨죠. 그러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도 때도 없이 보고 듣는 것들이 다 학교에 대한 것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아빠도 일상처럼 학교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셨으니까요. 오늘 학교에서 3.1운동 얘기를 하는데 애들 가슴에 뜨거운 뭔가가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더라고. 난 어릴 때 학교에서 3.1운동에 대해서 배울 때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은 그저 옛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좀 안타까웠어. 맞아, 나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그게 또 우리 같은 선생들이 고민해야 할 일 아니겠어? 맞는 말이지. 나도 다른 선생님들이랑 얘기도 많이 해보고 그래야겠다. 당신도 좋은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줘. 저희 집 식탁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외갓집에 가도 어김없이 어른들끼리는 학교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외숙모는 선생님이 아니셨지만 이모부는 선생님이셨으니 외가 식구들이 다 모이면 교사만 총 7명인 거예요. 물론 어느 시점부터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되기도 하셨고 또 은퇴도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도 늘 교육 현장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으셨으니 외갓집에선 밥상 위에 오른 찌개보다 뜨거운 게 학교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요즘 교권이란 게 어디 있냐? 옛날이랑 비교하면 참 씁쓸할 때가 많아. 옛날 환경이 다 좋았다고 할 순 없지만 요즘은 학생이 선생한테 반말을 해도 뭐라고 하면 바로 교육청에 민원이 들어온다니까요. 애들이나 학부모가 무서운 게 없고 도리어 그걸 선생님들이 겁을 내고 있으니 원. 왜 하냐. 아휴, 엄마들이 카톡으로 항의를 해대는 통에 정말 힘들어. 아예 학부모들한테 공지로 카톡 상담은 안 받는다고 전화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직접 면담을 잡고 오셔라 뭐 그러는 선생님들도 있더라. 카톡 스트레스 말도 못하지. 늘 좋은 얘기만 하시는 건 아니었죠. 땅에 떨어진 교권이나 사라져버린 사제간의 낭만 같은 것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럴 때마다 외할머니의 부드러운 화법과 저희 아빠의 자연스러운 화제 전환으로 분위기가 진화되곤 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야. 듣고도 믿을 수가 없는 얘기가 한둘이 아니잖아. 옛날이 좋았지. 옛날이 좋았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 임용됐을 때부터 들었던 것 같은데 매년 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보람을 찾으려고 해야죠. 사명감을 갖고 말입니다. 이렇듯 보고 듣는 것들이 온통 학교에 대한 얘기들 뿐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나도 크면 선생님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되어야지가 아니라 되겠구나 였다고요. 저희 부모님은 물론이고 외갓집 식구들 누구 하나 제게 너도 교사가 되어야지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냥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냥 당연한 운명이라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해요. 딱히 제가 다른 것에 크게 관심이 있지도 않았고 부모님은 물론 외갓집 식구들 모두 때로 불평불만 아쉬운 점을 얘기하시긴 하셨어도 사명감을 갖고 즐겁게 교사 생활을 하셨기에 저 또한 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슬프게도 아빠는 제가 아빠의 뒤를 이어 사범대에 들어가는 것도 못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중학생일 때였으니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때 그 충격과 슬픔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도 않지만 그래도 엄마랑 저는 둘이서 씩씩하게 잘 살았어요. 제가 나고 자란 고향에서는 제일 좋다는 국립대 사범대에 들어갈 정도의 성적도 내내 유지했고 특별히 엄마 속 썩이는 일 없이 말이죠. 제 모교가 된 그 대학은 엄마 아빠의 모교이기도 했답니다. 우리 딸이 엄마 아빠랑 동문이 된다니 엄마 기분이 참 묘해. 벅차기도 하고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아빠 생각도 더 많이 나고. 그치? 나도 그래 엄마. 아빠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겠지? 그럼 당연하지. 나중에 아빠한테 큰 소리 탕탕 칠 거야. 우리 딸 내가 이렇게 잘 키웠다 하면서. 아빠 생각이 나서 슬프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뿌듯함이 더 컸어요. 부모님과 같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부모님처럼 교사가 될 거라는 자부심이 꽤나 컸던 것 같은데 저보다도 엄마가 더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하셔서 더 뿌듯했지 뭐예요. 그런데 엄마마저 제가 교사가 되는 걸 보시기는커녕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너무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사랑 많이 받고 자랐고 또 두 분이 제게 남겨주고 가신 가르침과 추억이 컸기에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은 생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더욱 굳건해졌던 것 같아요. 대학 4년을 마치고 임용고사를 치르게 됐는데 제가 사는 지역에 제 전공 과목은 그의 TO가 아예 없더라고요. 제 과목이 중요 과목이 아니기에 TO가 적을 거라는 걸 각오는 하고 있었고 그래서 더 떨리는 마음으로 공지를 기다렸는데 0명이라뇨. 열심히 준비한 만큼 TO가 적어도 제 고향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컸고 다른 지역을 지원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아예 뽑질 않으니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에 지원할 수밖에 없었고 TO가 제일 많이 났던 경기도에 지원했어요. TO가 많은 만큼 지원자들이 많이 몰려 경쟁률은 대단히 치열했지만 당당히 합격했고 분당에 있는 중학교에 발령받게 됐답니다. 물론 살인적인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것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웠지만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이 컸어요. 엄마도 아빠가 돌아가시고 안 계셨지만 제 인생의 모든 시간을 보낸 곳이고 친척들이며 친구들도 모두 거기 있었으니 아쉬울 수밖에요. 그렇지만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설렘도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출근할 학교 가까운 곳에 지낼 집을 구하고 나니 그런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았죠. 그런 마음으로 구청에 전입신고를 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새로운 인연까지 만나게 됐으니 설렘은 몇 배로 커졌지 뭡니까? 그 사람도 저처럼 전입신고를 하러 온 거였는데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모습부터 눈에 띄었어요. 구청 업무 마감 시간이 코앞이라 아슬아슬하게 도착한 거였거든요. 숨차. 다행히 아직 문을 안 닫으셨네요. 엄청 뛰어왔거든요. 전입신고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죄송하지만 사실 이미 업무 마감 시간이라 바로 앞에 오신 분까지만 업무를 처리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 되는데. 오늘까지 신고를 안 하면 벌금을 문다고 해서 급하게 온 거거든요. 하필 요즘 너무 바빠서 겨우 시간 내서 온 건데 어떻게 좀 봐주실 수 없나요? 죄송합니다. 규정이 그래서요. 저 괜찮으시면 제 차례를 양보해드리면 이분 업무 봐주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드릴게요. 사정을 보아하니 제가 양보를 안 해주기가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라고 했죠 뭐. 저는 아직 신고 기간에 여유도 있었고 또 출근을 하기도 전이라 시간도 많았고 집도 가까웠으니 언제든 다시 오면 되는 건데 급한 사람이라니 좋은 마음으로 양보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면서 차라도 한 잔 꼭 사고 싶다길래 동네에서 차 한 잔을 마시게 됐던 겁니다. 그 사람도 지방 출신으로 분당에 있는 IT 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벌써 이 동네에서만 세 번째로 집을 옮기는 건데 그때마다 이놈의 전입신고 거의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겨우 하게 되네요. 많이 바쁘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이사를 하시는 거라고요? 꽤 오래 사셨네요. 이 동네 좋아요? 지금 이 회사로 옮기고도 벌써 5년이 다 되어가니 오래되긴 했네요. 네, 동네는 지내기 편해요. 사실 동네 밖으로 나갈 일이 별로 없어요.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편이라. 와, 맛집이나 그런 것도 많이 아시겠네요. 좋은 정보 좀 알려주세요. 얼핏 봐서는 아니 가까이에서 봐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던데 알고 보니 저보다 나이가 8살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외모뿐만이 아니라 얘기를 나눠보니 사고방식이나 관심사 같은 것들도 크게 위화감이 없었고 대화가 재미있었죠. 같은 타지 출신으로 저보다 훨씬 오래 분당에 정착한 동네 주민이니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들도 많이 알려줬고 덕분에 꽤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후로 가끔 연락하며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미 그때부터 데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정식으로 사귀어보자는 얘기를 그 사람이 해왔고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대로 된 고백을 받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니 더 잘해주더라고요. 내가 언제 또 8살이나 어린 여자친구를 만나보겠어.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었나 봐. 이런 복이 다 오고 말이야. 에이, 8살 차이가 뭐 대단하다고. 그리고 우리 같이 다니면 아무도 나이 차이 그렇게 많이 난다고 생각 안 할걸? 자기 엄청 동안이잖아. 관리도 잘했고. 아무리 그래도 8살 어린 여친님인데 공주님처럼 모셔야지. 우리 공주님 오늘은 뭐가 먹고 싶으실까? 땡기는 거 없어? 어린 여자친구 만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나 싶긴 하지만 유난히 제가 어리다는 것을 뿌듯해하던데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저로서도 싫지 않았어요. 뭐 기분 좋았죠. 저희 부모님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셨던 터라 저는 기본적으로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없었고 오히려 자상하게 챙겨주는 모습이 어린 시절 돌아가신 아빠를 생각나게도 해서 더 좋기도 했던 것 같아요. 나이 어린 여자친구라고 추켜 세우고 또 늘 공주님이라 부르며 아껴줬으니 연애하는 내내 싸울 일도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평온한 연애를 2년 정도 했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2년 연애를 했다고 해도 제가 워낙 어리잖아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다소 낯설게 느껴지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나이가 있다 보니 남자친구 부모님들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그렇고 결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았죠. 자기가 아직 학생인 것도 아니고 둘 다 직장 생활 잘하고 있으니 결혼해도 되지 뭐. 안 그래? 문제될 거 없잖아. 문제될 거야. 근데 아무래도 내가 너무 어리니까 외가에서 친척들이 걱정을 좀 하실 것 같긴 해. 내가 걱정 안 하시게 잘 안심시켜드릴 자신이 있어. 언제든 날짜만 잡아줘. 가서 찾아뵙고 결혼 승낙 받을 테니까 말이야. 자신 있어.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무척이나 멋져 보였고 또 든든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 중 누구도 결혼한 친구가 없는 건 물론이고 아무도 결혼에 대해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으니 너무 일찍 결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없진 않았지만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도 없이 저 혼자였으니 결혼해서 제 가족을 만든다는 게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외가 친척들이 계셨지만 부모님 없이 혼자 덩그러니 있자면 외가 가족들 안에서 더 외롭게 느껴진 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도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됐고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죠.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신혼집이었어요. 예랑이도 저도 결혼식 자체에 대한 환상 같은 건 별로 없었지만 집에는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는데 그런 가치관도 딱 맞는다 싶어서 좋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결혼 준비라고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애들 뿐이었지만 학교 동료 선생님들 중에는 기혼자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이리저리 주워드는 얘기들이 참 많았단 말이에요.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결혼 준비하면서 그렇게 많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예단이나 예물 문제로 양가 기싸움이나 자존심 싸움을 하느라 당사자들도 덩달아 싸우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았고 스드메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결혼식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신혼여행 비용, 그리고 신혼집이나 가전 등 굵직한 목돈 들어가는 부분에서 두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차이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도 엄청 싸운다고 하던데 예랑이와 저는 그런 일로 싸울 일은 전혀 없었어요. 일단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셨고 예비 시부모님들도 지방에 계시니 한번 뵙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 또 무척이나 순하고 편한 분들이셨거든요. 그러니 양가 싸움으로 번질 일이라는 게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것이었고 결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의 문제도 둘 사이에 이견 없이 모든 게 너무 잘 맞는 것 같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혼집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까지만 의견이 일치하는 것이고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니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다 돈이죠.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고는 있었지만 둘이 모아놓은 돈으로 신혼집을 장만한다는 건 꿈도 못 꿀 상황이더라고요. 분당 집값이 어찌나 엄청난지 말이에요. 그래서 전 예랑이에게 그랬어요.
우리 예산에서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신혼집을 구하면 좋겠어. 솔직히 말하면 난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원룸에서 시작해도 아무 상관없거든. 무슨 소리야? 그건 아니지. 내가 이사를 여러 번 해봐서 잘 알지만 그것만큼 성가시고 힘든 일도 없어. 신혼집을 제대로 된 걸 구해놓고 나면 얼마나 든든하겠어? 원룸이라니 말도 안 되지. 그럼 구축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것부터 좀 찾아보자. 리모델링만 잘하면 완전 새집 되는 건데 공사 잘해놓은 집들 있을 거야. 에이, 이왕 제대로 구하기로 했으면 그래도 빌라는 좀 아파트에 들어가야지. 완전 신축이면 좋겠지만 구축은 좀 그렇지. 5년 이내 입주한 곳으로 알아보자. 이렇게 신혼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의견 일치가 잘 됐는데 어떤 집을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는지에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저는 투자 가치나 경제적 가치보단 내가 살 집으로서의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예랑이의 생각은 달랐어요. 가족들 보기에도 그렇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신혼집으로 다들 얼마나 결혼 잘하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판이니 어느 정도 이상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거나 꼴리기 싫다는 거였답니다. 보통 여자들이 잘 그런다던데 저희는 그게 바뀐 거지 뭐예요? 결국 제가 졌어요. 예랑이 말에도 일리가 있긴 했으니 제가 양보하기로 했죠. 그러니 기어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대출을 알아보면서 느낀 건데 교사라는 직업이 좋긴 좋더군요. 확실하게 신분이 보장되고 정년까지 철밥통이긴 하니까 뭐랄까 대출을 받기에 유리한 직업군인 거예요. 뭐 이것저것 우대받는 게 많은 거죠. 역시 교사가 대단하네. 애들이 교사 와이프 노래를 부를 땐 왜 그러나 했는데 나도 이젠 알겠어. 나이도 어린데다가 직업도 좋은 여자를 아내로 맡게 됐으니 난 이게 무슨 복이야. 에이, 그것도 다 옛날 말이지. 이제 여교사 아내나 며느리로 인기 많던 시절은 한참 지나갔을걸? 무슨 소리야. 내가 자랑질을 좀 하긴 했지만 내 친구들도 다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그래. 나 장가 잘 가는 거지. 다 자기 덕분이야. 다소 의견 대립이 있긴 했지만 그 정도면 원만하게 의견 조율을 한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양보를 한 만큼 예랑이가 그 부분을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걸 많이 표현해 줬으니 결혼 앞두고 아주 좋은 경험했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앞으로 결혼해서 살면서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더 생길 수 있으니 예행 연습해본 셈이다 생각했죠. 저희 부모님이 안 계시니 상견례는 생략하기로 했고 예랑이는 저희 외갓집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저는 예비 시댁으로 가 예비 시부모에게 인사드리고 허락을 받아 결혼 날짜까지도 확정을 했답니다. 거기까지 해놓고 고르고 고른 신혼집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무렵부터 예랑이가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정말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그럼 내일 신혼집 계약하러 못 가? 그러다 그 집 다른 사람이 낚아채면 어떡해. 자기 그 집 무척 마음에 들어 했잖아. 그러게. 그렇긴 한데 회사 일 때문인 걸 어쩌겠어. 당장 신혼여행 때문에 휴가 써야 하는 것도 눈치가 보일 정도로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 그렇구나. 할 수 없지 뭐. 알았어. 일이 먼저지. 바쁜 게 좋은 거라는 것만 생각하자. 그 집이 우리 집이 될 운명이면 좀 더 기다려주겠지. 바쁘다고 대충 아무거나 먹으면서 끼니 때우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어. 회사 일이 바빠서 다른 볼일 보러 다니는 것도 눈치 보이고 힘들 것 같다 하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결혼 앞두고 예랑이 들듯 볶으며 징징거리는 여자는 절대 되지 않아야지 했었기 때문에 서운한 내색 안 하고 기다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신혼집 계약일을 차일피일 미루던 것으로 시작해서 밤에 잠깐씩이라도 짬을 내어 보러 오던 것마저 줄어들고 그렇게 얼굴 보는 횟수가 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깨톡 답장 오는 시간도 자꾸 늦어지고 메시지도 짧은 단답형이 많아지더군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회사 일이 그렇게 많이 바쁜가?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심한가 싶기도 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간이 길어지니 슬슬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연락하기가 힘들고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쉽지 않다니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다 싶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었잖아요. 깨톡을 아무리 보내놔도 소용이 없길래 작정하고 통화라도 한번 해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여러 번 건 끝에 겨우 통화 연결이 됐어요. 진짜 목소리 한번 듣는 것도 이렇게 힘드네. 그렇게 바빠?
밥은 제때 챙겨 먹고 있는 거야? 그럴 리가 있겠어. 지금 전화도 받기 좋은 상황은 아닌데 자기가 하도 자꾸 전화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야. 무슨 일이야? 그게 드레스 보러 가는 날짜 미뤘었잖아. 그 날짜 다시 잡아야 하는데 언제가 좋을까? 이번 주말 어때? 어쩌지? 주말에 프로젝트 같이 진행하는 팀이랑 연합회의를 하기로 했어. 워낙 큰 프로젝트인데다 날짜 여유도 없어서 주말이고 뭐고 다 반납해야 할 판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나 혼자라도 다녀오겠냐라고 묻는다거나 언제쯤이면 시간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거나 그런 얘기는 일절 안 하고 그저 시간이 안 된다고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느낌이 쌓였던 것 같아요.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지 않나요? 누구라도 그러지 않을까요? 저 정도면 진짜 많이 참고 기다린 거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보살도 아니고 한계에 다다른 거죠. 슬슬 화가 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아니, 저랑 예랑이가 사는 곳이 먼 곳도 아니고 같은 분당에 살고 있는 데다가 심지어 예랑이가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제가 사는 집이 있었단 말입니다.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퇴근길에 잠깐이라도 들러서 보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한 번을 안 하는 거예요. 두고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참다 제가 회사 근처로 갈 테니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메시지를 남겼는데 그마저도 거절을 하더라고요. 뭐 말로는 팀원들끼리 같이 먹어야 한다나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식 날짜까지 잡은 상황에서 그 정도 짬도 낼 수 없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생각에 얼굴 보고 얘기라도 좀 해볼 생각으로 점심시간에 예랑이 회사로 무작정 찾아갔지 뭐예요. 그래도 미리 연락을 하고 약속을 잡고 갔어야 하지 않냐고요? 최소한 알려주기라도 해야 예의라고요? 네, 저도 그 생각은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어차피 똑같은 대답이나 들을 것 같아서 그냥 간 거예요. 예랑이 입맛이 까다로운 건 아닌데 약간 초딩 입맛이거든요. 그래서 구내식당 밥을 그렇게 맛없어 했어요. 선임 때문에 한동안 구내식당에 계속 가야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정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다 그 선임이 다른 곳으로 부서 이동을 하면서 구내식당 안 가도 된다 하면서 정말 좋아했었죠. 그러니 예랑이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사 먹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예랑이가 나오기를 기다리기로 한 거예요. 제 예상은 적중했고 예랑이가 나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내가 예랑이를 많이 좋아하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반가운 얼굴로 다가서려는데 웬걸? 예랑이가 어떤 여자랑 아주 다정하게 같이 나오는 겁니다. 직원들 여럿이 우르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웬 여자랑 단 둘이 나오는 거였어요. 그걸 본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을 숨기게 되더라고요. 같은 회사 동료인 것 같긴 하던데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점심시간에 밥 같이 먹을 정도로 친할 수는 있는 거다 싶겠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여자의 감이라고 해야 할까, 촉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게 있잖아요. 다들 아시죠? 느낌이 정말 안 좋았다고요. 그렇게 예랑이가 웬 여직원과 다정하게 밥 먹으러 가는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기만 하다가 발길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예랑이에게 그 일을 어떻게 물어보는 게 좋을지 머리가 터질 것 같았는데 바로 그날 밤 예랑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예랑이가 먼저 전화를 한 것 자체가 실로 오랜만이었는데 다짜고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 점심시간에 우리 회사 앞에 왔었니? 강대리가 너 본 것 같다고 하더라. 지금 자기가 나한테 전화한 게 얼마만인지나 알아? 근데 첫마디로 한다는 얘기가 겨우 그거야? 그거 확인하려고 전화했냐고. 예랑이가 딱 그렇게 말하는 걸 듣는데 정말 도저히 좋은 목소리로 대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랑이랑 한창 연애를 할 때 예랑이가 하도 직장 동료들에게 저를 인사시키고 싶다고 해서 술자리에 한번 불려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8살이나 어린 교사 여자친구라며 대단하게 자랑하며 저를 소개했었는데 말입니다. 하여간 그래서 제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중 누군가가 저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더군요. 말해봐, 그게 그렇게 중요해? 겨우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했어? 누가 나를 봤다면 무슨 일로 왔었냐고 물어보기라도 하던가. 다짜고짜 회사 앞에 왔었냐고 그렇게 따지듯이 물어봐야 돼? 그게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아,
너랑 싸우자고 전화한 것도 아니고 힘 빼기 싫으니까 결론만 심플하게 말할게. 아무래도 너랑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아. 파혼하자, 우리. 일 키우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주면 좋겠다. 뭐가 어쩌고 어째? 심플하게? 지금 장난해? 무슨 내일 약속 갑자기 취소하자는 것도 아니고 날짜까지 다 잡아놓은 결혼 없자는 소리를 이렇게 한다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사귀다 헤어지는 것도 카톡이나 전화로 통보하듯이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카톡 이별이라느니 하는 말까지 있는데 이건 그런 것도 아니고 무려 파혼하자는 얘기를 전화 한 통으로 틱 던지듯 말하다니요. 그러면서 심플하게? 진짜 참아줄 수가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멱살부터 잡고 머리카락이라도 다 뽑아버리고 싶었지만 정신 가다듬고 이유라도 들어보자 싶어서 심호흡 크게 하고 감정 꾹꾹 누르며 물어봤어요. 그래, 알겠어. 일단 알겠는데 대체 이유가 뭐야? 갑자기 파혼 소리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고. 너 이럴 것이 뻔해서 전화로 용건만 간단히 하려고 했던 건데. 그래, 뭐 이유라도 알아야 네가 납득을 하겠지. 그러니까 잘 들어. 아무리 생각해도 네 조건이 내게는 좀 부족한 것 같다. 뭐? 안 맞는 것도 아니고 부족해? 언제는 8살이나 어린 여친 만난 걸 보면 복을 많이 지어놨나 보다 하더니 그러기만 했나? 여교사가 직업 중 최고라며. 그러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내가 부족해? 뭐가 그렇게 부족한데?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듣고 나니 저도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고 달려들 듯이 흥분해서 예랑이를 다그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한숨을 몇 번이나 쉬더니 네가 이럴 게 뻔해서 전화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다 하면서 서로 짐 빼기 싫으니까 되도록 솔직하게 말하겠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결론만 정리를 해보자면요. 처음엔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생각할수록 아니더래요. 일단 자기도 없는 집안 출신인데 저 역시 부모도 안 계시고 집안 배경 뭐 그런 거 전혀 없지 않냐고. 이름도 잘 모르는 지방 소도시 시골 출신에 그 동네에서 식구수대로 선생질하는 걸 무슨 대단한 자랑이랍시고 생각하는 그런 집안 아니냐 하며 저희 부모님은 물론이고 외가 식구들에게 마저 막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말 다 했어?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나랑 결혼을 못 하겠다고? 그렇잖아. 너 뭐 직업 하나 탄탄한 게 전부 아니야? 우리 현실을 좀 봐. 신혼집부터 대출받아 시작해서 어쩔 거냐고. 평생 대출 갚으며 그렇게 평생 돈 걱정하고 호덕이면서 살고 싶니? 난 그렇게 살기 싫어. 다들 그러고 살아. 우리 정도면 꽤 괜찮은 시작이지 뭘 그래. 자기도 그렇게 말했었잖아. 생각이란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지 뭐. 예랑이를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믿었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언제부터 이렇게 틀어지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었고 절망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랑이는 이미 결심이 단단히 선 것 같더군요. 하긴 이미 그런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잖아요. 따지고 보면 예랑이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 그리 놀랄 일도 아닐지 모릅니다. 어쩌면 충분히 예견했던 일이었던 거죠. 그제야 정신이 좀 들기 시작하는 것인지 저도 마음이 놀랍도록 차분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를 두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저 또한 미련 없이 헤어지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화로 파혼 통보를 당한 것이 억울하고 화가 나긴 했지만 어쩌겠어요. 돌이킬 수도 없는 일이고 또 돌이킬 마음도 없다 생각했고 전화기 붙들고 더 무슨 얘기를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어서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오히려 한동안 정신이 멍했던 것 같아요. 파혼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저 실감이 잘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현실을 자각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고 나니 더 담담해질 수 있었죠. 그렇게 전화로 파혼 통보를 받은 바로 다음 날, 공교롭게도 예비 신랑이었던 그 인간의 회사에 갈 일이 생긴 거예요. 솔직히 혹시라도 마주칠까봐 꺼려지기도 했지만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럴 이유가 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파혼한 예랑이 회사로 찾아갔던 겁니다. 마침 점심시간이었던 탓에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파혼한 예랑이와 회사 로비에서 딱 마주친 거죠. 지난번에 제가 보고 느낌이 쌓였다던 그 여자. 역시 그날도 그 여자와 단 둘이 아주 한바구음을 지으며 나오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전날 예랑이에게 파혼 통보를 받고 저 스스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마음을 가다듬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뭔가 떠올려지는 게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몸을 숨기게 만들 정도로 파혼한 예랑이와 수상한 분위기를 보였던 그 여자 말이에요. 가만 생각해보니 얼마 전부터 파혼한 예랑이가 자주 얘기를 꺼냈던 사람이긴 했어요. 자기 부서의 새로운 팀장이라고 했는데 스카우트 되어서 온 사람으로 처음엔 예랑이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데다가 심지어 여자를 상사로 모시게 됐다면서 무척 툴툴거렸었어요. 그러더니 부쩍 그 여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대학 나와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이고 큰 기업에서 잘 나가던 중 스카우트 되어 왔다고 했던 것 같아요. 금수저 물고 나와 아무 노력도 능력도 없이 거저먹은 인생이라고 욕하던 게 무식하게 언젠가부터 자기랑 공통점도 많고 말이 잘 통한다나요? 나이 어린 여자 상사라고 걱정하고 질색하더니 다행이다 어쩐다 하면서 말이에요. 파혼한 예랑이가 그렇게 말할 때만 해도 저 역시 다행이라고 잘 됐다고 생각했지 뭐예요. 점심시간에 예랑이와 같이 나오던 여자가 바로 그 여자 상사였던 것 같고 부쩍 회사 일에 매달렸던 것도 다 그 여자 때문이었다는 걸 전 왜 눈치도 못 챘던 걸까요? 원래 파혼한 예랑이가 회사에 그리 충실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딱 자기 할 일만 하고 워라밸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돈 받는 만큼만 일한다는 게 그 사람 생각이었고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직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런 사람이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건 좋고 능력 있는 여자를 가까이서 보니 저 같은 건 이제 하찮게 여겨졌다 이거 아니겠어요? 아주 냉정하게 정리를 하자면요. 물론 저는 파혼한 예랑이와 그 여자가 어느 정도 관계인지도 전혀 모르지만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저 같은 애랑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한 결정적인 원인 제공을 한 여자라는 건 알겠더군요. 그래, 그런 인간인 걸 알았더라면 내가 먼저 차버렸을 거다 이놈아. 그렇게 생각하기로 하고 당당하게 남편 회사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부딪히게 됐고 파혼한 예랑이는 아주 싸늘한 표정으로 바라보더니 콧바람까지 씩씩거리며 제게 그러더군요. 정말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이미 얘기 다 끝난 거 아니었어? 뭐 하자는 거야?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래요. 그렇게 오해할까봐 그놈의 회사에 가기 싫었던 건데 딱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고 제 얘기를 하려는데 그 인간은 제게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지 혼자 흥분해서 난리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리 끝난 사이라도 좋은 모습 보여주면 안 되냐? 구질구질하게 이러는 거 정말 하지 말자. 찾아오지 말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만 하러 온 거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 제가 그렇게 말하니 옆에 있는 여자 들으라는 듯이 더 센 척을 하면서 제 말 같은 건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게 너무 보였어요. 감정을 끌어올리는 것도 너무나 자기적이었거든요. 제발 좀 적당히 하자. 사람 꼭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만들어야겠냐 이년아? 기가 막혀서 말끝마다 저를 공주님이라고 부르던 인간이 같은 입으로 이제 제게 그런 막말까지 하더군요. 2년 전년 소리까지 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벼르다가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너 대체 지금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내 얘기 똑바로 들어 이 새끼야. 저도 똑같이 막말로 맞받아 쳐주면서 제대로 달려들어 볼 작정을 한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나야, 언제 도착했어? 오래 기다렸니? 너무나도 다정하게 저를 이나야라고 부르며 다가온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짐작이 되시나요? 제가 파혼한 예랑이와 마주치는 게 너무나 싫었지만 그 회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분을 만나러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분은 다름 아닌 파혼한 예랑이가 다니는 그 회사 회장님이세요. 제가 그런 회사 회장을 어떻게 아냐고요? 네, 맞아요. 지금까지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것 같아요. 지금껏 한 번도 회장님과 저의 인연에 대해서 혹은 어떤 접점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꺼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회사 회장님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 회장님은 사실 돌아가신 저희 엄마의 오랜 친구세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단짝 친구였던 사이랍니다. 회장님은 고아로 보육원에서 자란 분이셨어요. 그런 이유로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곤 하셨는데
그런 그분에게 다정하게 다가간 친구가 바로 저희 엄마셨죠. 엄마 역시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교사이셨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아 편견 없이 친구들을 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저희 엄마의 노력으로 친구가 된 두 분은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른 학교에 다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친분을 유지하며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셨다고 해요. 그분은 학원 한 번, 과외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도 공부를 엄청 잘하는 수재셨고 그걸 알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그분을 후원까지 하신 거죠. 너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아니었다면 난 대학 같은 건 꿈도 못 꿨을 거야. 고등학생이 됐을 때 학원비 지원부터 시작해서 대학 등록금까지 해주셨으니 내게 그런 은인이 다시는 없는 거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지금도 그러시잖아. 장학금이라 생각하고 해주셨던 거라고. 어쨌거나 그건 뭐 쉬운 일이니? 너희 부모님 도움이 없었다면 난 서울대에도 들어가지 못했을 거야. 내게는 평생 은인이야. 너도 너희 부모님도.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직해서 그 돈부터 갚겠다고 꼬박꼬박 돈 보냈던 게 너야. 우리 부모님은 그런 너를 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해 하셨고.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두 분은 이런 식의 대화를 자주 나누곤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회장님이 저희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도움을 받으셨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거고요.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해 거기서도 승승장구를 하셨다는 회장님. 그러다 임원까지 놓여있던 탄탄대로를 뒤로하고 돌연 사표를 쓰고 대기업을 나가 자기 회사를 차렸고 그 회사를 이만큼이나 키워오신 거죠. 여자 혼자 몸으로 남자들이 득실거리는 IT 업계에서 살아남은 분이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분이신 거예요. 고아라고 하셨으니 고향에 와도 딱히 갈 곳이 없으셨으니 늘 우리 집에 놀러와 지내셨으니 저도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그렇게 한 번씩 회장님을 뵙곤 했어요. 늘 바쁘신 분이라 자주 뵙진 못했지만요. 또 엄마가 돌아가셨을 땐 장례식 내내 엄마 빈소를 함께 지켜주셨고 이제 자기를 엄마라 생각하고 의지하라고도 해주셨던 분입니다. 제가 경기도에 지원해 분당에 발령을 받았을 때 제일 기뻐하셨던 분도 그 회장님이셨고요. 처음 예랑이가 그 회사에 다닌다는 걸 알았을 때 무척 놀라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섣불리 회장님과의 친분을 알리기는 조심스러웠어요. 그렇게 한번 타이밍을 놓치고 나니 그 뒤로는 더 어렵더라고요. 결혼 얘기가 오가기 시작하고 예비시댁에 인사까지 다녀온 후에 회장님께는 예랑이의 존재에 대해 말씀드리긴 했었죠. 회장님은 상견례에 자기가 대신 나가겠다고 하셨을 정도로 큰 관심을 보여주셨답니다. 그러니 조만간 회장님께 예랑이를 정식으로 인사시키려고 하고 있었던 참인데 그 무렵부터 예랑이가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갑자기 점심을 함께 하자며 회사로 오라고 하시기에 식사하는 자리에서 파혼한 얘기도 말씀을 드릴 작정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으니 파혼한 예랑이는 저와 회장님의 친분에 대해 알 리가 없었고 회장님이 저를 그리 친근하게 부르며 다가오셨으니 그야말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그 꼴은 또 어찌나 한심하던지요. 회장님은 이미 멀리서부터 파혼한 예랑이가 제게 퍼붓는 가짜는 소리들을 다 듣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자마자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결혼한다는 예비신랑이 누군지 궁금해서 소개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됐구나. 그런데 파혼? 아무리 파혼을 했어도 결혼까지 생각했던 전 여자친구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나? 그것도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회장님 그건 제가 설명? 이 상황에서 무슨 할 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 어디 정식으로 회부된 자리에서 들어보지. 회장님은 자신이 여자이기도 하고 남초 사회인 IT 기업 특성상 여러모로 여자에게 불리한 생태계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만큼은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 싶다는 생각에 여건을 보장하는 것을 사칙으로 정해놓을 정도로 여성에 대한 평등한 인식을 강조하는 분이셨어요. 그 덕분에 실제 회사 분위기도 다른 회사에 비하면 확실히 선진화가 되어 있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파혼한 예랑이의 행동은 회장님의 눈에 거슬리는 것뿐만 아니라 엄연히 사칙에 위배되는 행동이었던 거죠. 다시 말해 회장님은 저와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따른 사적 감정의 보복이 아니라 사칙에 의거해 파혼한 예랑이를 벌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결국 몇 차례의 사내 징계위원회가 소집됐고 저 역시 그 자리에 관계인으로 참석했었어요. 예랑이와 함께 있던 그 여자, 예랑이 상사라는 그 팀장도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신랄하게 파혼한 예랑이를 비판하던걸요? 평소에도 여자에 대한 워딩에 문제가 조금 있다고 느끼긴 했습니다. 아주 어린 약혼녀가 있다고 하던데 결혼에 대한 언급을 할 때도 좀 이상하다 했는데 파혼한 약혼녀에게 막말할 때 제가 바로 옆에 있었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 제가 다 화가 나더라고요. 팀장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 얘기에 다 동조해 주셨던 게 팀장님이십니다. 큰일 날 소리 좀 하지 말아요. 오해하기 딱 좋게 왜 그런 식으로 말하죠? 이 자리에 선 김에 소명하겠습니다. 한간에 제가 해당 직원과 각별한 사이라는 소문이 도는 것 같던데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신랄한 비판은 물론이고 가볍게 손절까지 해버리던데 아주 꼴 좋다 싶었습니다. 그 여자도 바보가 아닌데 상황 돌아가는 걸 빤히 보면서 예랑이 편을 들어줬을 리가 있나요? 그리고 그 여자와 파혼한 예랑이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도 사실 알 수도 없는 거 아닌가요? 막말로 파혼한 예랑이 저 혼자서 김칫국을 아주 사발로 들이켜고 있었던 건지 누가 알겠냐고요. 상황이 심상찮게 돌아간다는 걸 파혼한 예랑이도 감지했을 테고 그러니 제게 사과하며 매달리려고 하더군요. 정말 웃기는 거 아닌가요? 비나야,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결혼 준비 앞두고 회사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그딴 변명이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마저도 새빨간 거짓말인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대형 프로젝트? 그딴 건 처음부터 없었잖아. 어디서 아직도 그런 개수작을 부리려고 해? 그게 아니라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책임감 때문인지 회사에 더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거야. 정말이야. 정말 어이없다. 끝까지 거짓말이네. 그랬거나 말거나 나한테는 아무 의미 없으니 그딴 소리 더 할 것도 없어. 네가 그런다고 내 맘이 뭐가 어떻게 달라지겠니? 우린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배 떠난 지 오래라고. 전 이미 그 파혼 통보 전화를 받던 그날 모든 마음을 내려놓은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딴 인간에게 무슨 미련이라도 남았을 리가 있나요? 전혀 없답니다. 그런 인간인 것도 모르고 결혼까지 할 뻔했다니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하네요. 결혼 전에 본색 드러내줘서 고맙다고 절이라도 하고 싶어요. 역시 제가 아직은 사람 보는 눈이 한참 부족한 거죠. 큰 경험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결국 파혼한 예랑이는 정직 후 해고 수순을 밟게 됐어요. 뭐 이직 노래를 불렀으니 이참에 이직하면 되겠다 싶지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파혼한 예랑이가 스카우트 될 정도의 능력자도 아니었고 그동안 이직을 위한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닌데 별 소득이 없었으니 그 회사에 계속 남아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해고당한 거잖아요. 그 바닥도 좁아서 이미 소문이 날 만큼 다 났을 테고 또 조금만 알아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이직이 쉽겠냐고요. 그리고 얼마 전 정말 웃긴 일이 있었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단골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거기서 파혼한 예랑이를 마주쳤지 뭐예요. 단골 식당도 겹치는 곳이 많고 한 동네에 있으니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요? 네, 물론 그렇죠. 그런데 파혼한 예랑이는 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 배달기사로 음식을 픽업하러 왔더라고요. 집 계약해놓은 게 있으니 회사 잘렸어도 이 동네에 계속 살고는 있었을 테고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 뭐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인간도 저를 알아보고는 모자를 더 푹 눌러 쓰던데 그런다고 내가 모르겠냐? 특별히 뭐라고 말을 섞진 않았지만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비웃어줬죠. 그래, 그렇게 뭐라도 해서 살아가야지. 힘들게 뛰어다니면서 잘못 살았던 날들에 대한 반성도 좀 하고 앞으로는 똑바로 살아라. 그런 말들을 마음속으로 날렸던 것 같아요. 저 또한 큰 교훈을 얻은 만큼 앞으로 더 잘 살 거예요. 회장님은 제 얘기를 다 들으시고는 그러시더라고요. 젊은 너희들이 더 똑똑하게 알아서 잘하는 것들도 많지만 연륜이라는 걸 무시 못할 때도 많단다.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알아요. 저도 이번에 느낀 게 많아요. 앞으로는 남자친구 생기면 나한테도 꼭 소개해줘. 엄마라고 편하게 생각하라니까, 응? 그렇긴 한데 워낙 바쁘시잖아요. 괜히 제가 폐를 끼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엄마랑 내가 보통 인연이니? 너 그렇게 말하면 나 정말 서운하다. 네가 그러는 게 나한테 제일 큰 폐를 끼치는 거라는 걸 알아야지.
이번 일을 계기로 회장님과도 더욱 가까워졌다는 게 제게는 큰 소득이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다 그놈 덕분이지 뭐예요? 이 정도면 제가 정말 찾아다니면서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고 싶네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겨우 25년 정도 살아온 저의 인생 이야기랍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깟 일 아무것도 아니다 하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쩌면 제가 정말 듣고 싶은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쓰다 보니 저 스스로도 그깟 일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했고요. 덕분에 한결 가벼워진 마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다 풀어낼 수 있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 앞으로도 변함없이 학교에서 애들 열심히 가르치며 저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 거예요. 엄마 같은 회장님과도 자주 만나서 좋은 영향 많이 받고 싶어요. 제가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배울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이런 제 생각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